네, 11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자, 킹슈맨 팬덤의 절반 이상은 솔직히 이분 몫입니다. 자, 수요일에 직무직답으로 만나는 신장식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추미애 윤석열 전쟁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네. 다만 이 갈등의 본질이 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단순히 개인 대 개인의 힘겨루기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도개혁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라고 하는 제도개혁론과 검찰의 기존의 수사권, 기소독점권 등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계속 지켜나가겠다. 즉 기득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갈등이, 이 두 갈등이 제도개혁과 네. 기득권 지키기라고 하는 이 갈등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인격적으로 표현되는 것, 물론 그게 사람의 관심도 끌고 하겠지만 네. 본질을 놓치지 않고 이 갈등의 본질을 포착하고 있어야 되고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제도개혁에 집중하면서 이것을 지켜보셔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시원한 해설 늘 감사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팬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방송에서 고깃집 한 적이 있다고. 그때 이름이 장원식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여서 장식이라고 불렀어요. 장원식당. 그래서 새롭게 제가 고깃집을 차리게 된다면 이름을 신장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존경의 뜻을 담아서. 네, 변호사님이 정말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죠. 싸움 구경하다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희 네. 킹슈맨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요 이슈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초대 공수처장은 누구인가? 두 번째, 미니 대선을 잡아라. 세 번째, 트럼프 얼마나 버틸까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초대 공수처장은 누구인가입니다. 자, 이슈를 검찰개혁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추진된 공수처. 이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초대 공수처장 추천 시한이 9일까지였죠. 11명으로 압축됐는데요.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어제 사퇴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만나자마자 헤어지는 거네요. 네, 일단은 손기호 변호사가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퇴했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었고요. 나머지 주요 후보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법원입니다. 이제 추천위원이 최운식 변호사 추천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2기고요. 법무부는 전현정 변호사 역시나 22기입니다. 대한변협에서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 21기고요. 그리고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16기입니다. 한명관 그리고 변호사 15기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추천한 두 사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 변호사 24기, 권동주 변호사 26기, 국민의힘 측입니다. 김경수 변호사 17기, 강찬우 18기, 석동현 15기고 손기호 마지막에 나와 있는 변호사는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신장희 변호사님, 공교롭게도 야당은 전원 검사 출신이고요. 여당은 전원 판사 출신입니다. 인사가 메시지라고 하면 이런 안에 메시지가 있겠죠? 읽어주세요. 네. 보통 이 공수처 같은 조직이 우리나라에만 있느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만에도 있고 뭐 각국에 쭉 있는데요. 이런 조직의 성격은 첫 번째는 반부패 투쟁기구로서의 성격이 하나가 있고요. 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데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일부 나누겠다. 즉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즉 여당 추천 인사들을 보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추진되는 공수처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은 판사 출신 추천이 많았던 거고요. 네. 반부패 투쟁기구, 야당 같은 경우는 반부패 투쟁기구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처럼 선회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일부 분산시키는 것에 반대하기 위한 검찰 기득권 지키기 용 공수처장 추천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읽힌다는 뜻일 텐데요. 자, 추미애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는요.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 후보입니다. 이것도 짚어주시죠. 네, 전현정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난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되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사법연수원 22기라고 앞서 말씀드렸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였습니다. 2015년 부장판사 시절에 한센인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판결을 인정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역시 인정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주요 사안 역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두루 인정해주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검증 절차에 본격 돌입한 첫날부터 후보자에게 공수처는 괴물기관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요.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짚어주시죠. 네,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4인 중 한 명이었던 이 석동현 변호사가 본인의 SNS에 올린 글 중에 등장한 발언인데요. 이 석동현 변호사는 부산지검장을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해운대 갑에 출마했으나 당내 경선에 탈락한 적이 있고요. 이 석동현 변호사는 본인의 SNS에 야당의 추천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착잡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 기관으로 본다라고 발언을 남겨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상태이고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지역위원장까지 한 정치인이다.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검사 출신이 공수처장이 되거나 공수처가 검찰의 이중잣대가 되면 안 된다, 이중대가 되면 안 된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반면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라는 것이 제2의 검찰인데 기본적으로 수사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난 9일이었죠. 추천위원은 1인당 5명 이내 후보 제시를 했고요. 오는 13일에 2차 회의 후보군 심사가 있습니다. 자, 여야가 추천위원회 일정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더는 저버리지 않도록 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기를 바랍니다. 우격다짐으로 11월 안에까지 한다.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을 눈 감고 동의하라는 말밖에 더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초대 공수처장 임명까지 남은 절차는 오창성 의원이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주요 타임라인 살펴보기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우격다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법적 기한이 7월 15일이었죠. 늦어졌던 이유는 야당의 책임이 좀 컸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월 9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1차 추천 시한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협이라든지 법무부 측 그리고 야당, 여당 이제 추천 인사가 나왔던 것이고요. 실무지원단이 이제 추천 후보 기초자료를 수집을 해서 11월 13일 이틀 뒤입니다. 추천이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추천위원 6명 이상 동의해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은 이 추천 인사 2명 중 1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명자에 대한 해당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최종적으로 그 인사청문회 후에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되는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쭉 정리하고 보니까요. 공수처라고 쓰고 여당은 검찰 견제처라고 읽고 야당은 검찰 보호처라고 읽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첫 번째 소식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전해드렸고요. 공수처 관련 소식은 앞으로 킹슈맨에서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미니 대선을 자발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150여일 앞으로 남은 4월 서울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미니 대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차기 대선이라고 불릴 만큼 판이 아주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야에서 본격적으로 재보궐 준비 태세에 들어갔는데요.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각 당이 모두 후보자를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내가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본격적으로 당내 예비 경선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후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아마 각자의 싱크탱크를 꾸려서 공약을 준비할 것이고 같은 당내에서 어떤 후보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이제 조사를 할 겁니다. 네. 지금은 약간 정책을 먼저 내기보다는 선거는 구도가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후보를 낼 것인지 나는 어떤 후보인지 파악하는 것 작업 이 작업이 가장 주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당과 야당이 선거에 대한 각오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여당과 야당이 당에서 내세우는 후보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연히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이 헌법이나 당헌을 대하는 인식이나 태도가 이렇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절대 무엇을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점을 네, 민주당에서는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성 친화적 인물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합니다. 자, 신장식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야기는 그냥 밥을 먹어서 배가 불렀습니다. 하는 얘기 날로 바뀌는 정도고요. 얘기. 네. 예. 조금 먹으면 안 부를 수도 있죠. 물론 그래. 조금 먹었을 때는 조금 부르고요. 많이 먹으면 많이 부릅니다. 라는 정도 이야기고요. 실제로 내년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 재보궐 선거는 저는 두 가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문재인, 하나는 부동산. 이 두 가지에 달려 있고요. 야당 쪽에서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위 반문연대, 반문정치연대, 뭐 제3지대론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반문정치연대의 주도권을 국민의힘 당 내로 다 들어와서 하자, 아니면 제3지대에서 하자, 이 정도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서울 지역의 정당 지지도 흐름이 요즘 심상치 않잖아요. 이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으로 나가서 집 찾아보니까 참 전셋집 구하기도 월세 구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오는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 전략적인 기준, 판단의 지점을 어떻게 만들고 여기에 부합하는 후보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실질적인 관전 포인트다. 기본적으로 도덕성이나 여성 친화적 후보냐 이런 부분들은 기본 첫 발을 떼는 데서 기본적인 것이고 이 기본을 한 발짝 더 나가서는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도, 그다음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슈가 그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를 좌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요한 두 가지 이슈를 짚어주셨는데요. 결국은 여야 모두가 다 지지층을 얼마나 잘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친문 적통으로 꼽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난 6일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고요.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졌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친문재인계 진영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차성 의원이 짚어주시죠. 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사실 여야를 통틀어서 이 두 후보죠.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인데 당내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었던 이제 주류 지지자들의 성향이 흔히 말해서 친노 또는 친문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로 시선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사로는 역시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장 먼저 거론되고 가장 많은 또 인지도를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재는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하마평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짚어보죠. 여야 모두가 다 여성 후보들이 강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야 어떤 여성 후보가 있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재 장관 2명이 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있고요.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도 함께 하마평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발언으로 좀 유명해졌었던 윤희숙 초선 의원이 또 분류가 되고 있고요.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실 지난 지방선거 이제 바람이 불었을 때 유일하게 이 구청장을 수성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또 하마평에 오르고요. 마지막으로 이해훈 전 의원 역시나 국민의힘 측 여성 후보로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MC 장원 현재 민심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네,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 지지율은 민주당이 소폭 내린 34.7%를 나타내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요. 국민의힘도 전주보다 0.9%포인트 하락한 28%. 그러나 이 내년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 이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3.5%포인트 하락한 30.6%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1.8% 오른 32.2%를 기록해 국민의힘이 약간의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약간 서울 안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네요. 서울의 민심 알 수 없다고 하죠. 중도층이 그만큼 많기 때문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서울시장에서 이기는 정당이 대선에서 이긴다. 이게 한국 정치의 공식 아닙니까?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해드릴 오늘의 준비한 이슈는 트럼프
얼마나 버틸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선이 조작 선거라면서 패배에 불복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승부처였던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위스콘신 재검편 요구하고 네바다주도 지금 소송하고 사실 소송 걸었다가 기각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선거 끝나고 난 후에도 이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11월 5일입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스탑 더 카운트라고 하면서 펜실베이니아주 개표 과정에서 이 공화당 검표위원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선거 조작이 의심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고 또 우편 투표를 진행했었는데 우편 도착에 시안과 그리고 우편 접수에 대한 접수 시안 이것까지 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유당 후보가 좀 얄밉기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살펴보면은 자유당의 조 겐슨 후보가 펜실베니아에서 77,600표를 얻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표차가 45,000표입니다. 그러니까 제3의 후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3의 후보가 표를 굉장히 많이 잠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만 또 잘 설득했어도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당분간은 이 불복을 빠르게 승복을 바꾸진 않을 것 같고 이대로 쭉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행동들입니다. 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승복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백악관에서 버티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거 이후 상황.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뭔가 불안해서라고 하던데 어떤 부분인가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고위공직자가 이제 보신용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직위를 빨리 내던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의혹에 지금 휩싸여 있는데요. 먼저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탈세와 보험 사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문서 위조 그리고 성추문 입막음 의혹 등이 있는데 성추문 입막음 같은 경우는 2016년 첫 당선될 때부터 불거졌던 내용입니다. 과연 이게 임기가 끝났을 때까지도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조카 메리 트럼프가 제기했었던 상속 사기까지 포함해서 한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나중에 트럼프 C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면책 특권을 받았지만 퇴임 뒤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언제든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트럼프가 자신을 셀프 사면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짚을 수 있겠는데요. 이거 한번 짚어주세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앞날을 예상한 듯이 지난 2018년 6월 나는 나를 사면할 권리가 있다라면서 이 자신만만하게 트윗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트럼프가 셀프 사면까지 가기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 이 사면권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지난 7월 이 러시아 스캔들에 얽혀서 실제로 징역형을 살았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로저 스톤을 사면한 것이 본인 사면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었다, 시작이었다 보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선거에선 패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안반 지지층이 확보됐잖아요. 그래서 사면 이후에 2024년에 대선 출마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다고 하던데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셀프 사면이죠. 가능한 겁니까? 셀프 사면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좀 나뉘어져 있긴 합니다. 다만 가능하지 않다라는 쪽이 사실 미국 법학계에서는 더 의견이 많은데요. 사면권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면권보다 보통 일반적인 사면권보다 미국의 대통령의 사면권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넓습니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면을 하려면 형이 확정이 돼야지 사면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판결 전후에 모두 판결 전에도 판결이 이루어지는 중에도 말하자면 판사가 뭐 형을 이렇게 언도하고 있는 중에도 사면을 대통령이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판결 전에도 그러니까 지금 그 면책 특권 중에도 재판 전에도 사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다만 나 자신을 대통령이 본인 자신을 사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영어 그 헌법에 그랜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랜트는 타인에 대한 자비를 베풀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개인에게 나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꼼수로 검토되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사면 때 검토가 한 번 된 적이 있었는데요. 말하자면 트럼프가 잠시 물러나고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인수를 했을 때 트럼프를 사면하고 다시 사면 이후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복귀하고 임기를 마치는 방법. 이 마지막 꼼수로 검토되고 있는 방안입니다. 차도 살인이 아니라 차도 사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맞네요. 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줬으니 가능성 짚어볼만 하겠습니다. 자,
성추문 입막음부터 탈세까지 여러 혐의로 소송에 휘말리며 사면 초과에 빠진 트럼프. 그의 마지막 모습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네, 킹슈맨의 우정 담당, 저 MC 장원과 오창석 요원의 환상 호흡을 보여드립니다.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내 발이 되어주는 이동수단, 어디까지 왔니?입니다. 네, 어떤 주제인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세는 바로 이 친환경 1인용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직접 타진 않더라도 이 거리에서 한 번쯤은 만나봤던 이 전기 자전거, 그리고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등을 유식한 단어로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단어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창석 의원, in English?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개인용 이동수단이라고 해서 네. Personal Mobility. 네. PM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영문과 출신으로서 발음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쨌든 워딩 자체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다른 대세는 이 공유 아니겠습니까? 이 드라마 도깨비 나오는 공유 말고요. 다 같이 공유한다는 그 의미의 공유 아니겠습니까? 이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활용한 이 공유 서비스를 2019년 말 기준으로 19개 서비스 사업자가 21,410대 제품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시장은 2020년 4월 기준 21만 명의 사용자 수를 기록하며 작년 대비 6배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편한 만큼 위험하다는 사실도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간 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다가 다쳤었던, 사고가 났었던 건수만 789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상자도 집계를 해봤는데 835명, 사망자도 무려 16명이나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 개인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연평균 95%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는 교통사고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까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 규제는 안화된다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자전거 도로에서 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용 가능 연령이 기존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하향을 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앞으로 이제 통합 관리 시스템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공유 앱을 이용하다 보니까 개인 안전 장비를 들고 다니지 않고 탑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야간에는 반드시 야간 조끼라든지 무릎 보호대, 그리고 야간 전조등을 반드시 켜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다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딱 시작했을 때 야간에는 음주운전 시 절대 운행하지 말라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이 퍼스널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랑 똑같이 음주운전 절대 안 되고요. 특히나 또 우천 시에 절대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친환경, 그리고 이 편리하기까지 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이 커지고 규제는 완화되는 만큼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 대여 및 판매 업체들의 적극적인 관리와 책임의식, 무엇보다도 이 이용자들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지키는 안전의식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직문직답 주제는 모든 재판을 끝내고 이제 1심 선고만 남은 정경심 교수 결심 공판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오늘은 정경심 교수가 구속 기소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오창석 의원이 정경심 교수 기소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네, 우리 사회에 이제 정경심 교수라는 이 이름이 등장하게 된 배경 역시나 조국 전 장관의 임명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 8월 9일입니다. 청와대에서 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내정하면서부터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월 6일이었죠. 조국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을 당시 저녁 11시 반쯤을 넘겼을 때 검찰에서 이쯤 되면 기소를 할 것이다라는 야당 의원의 말이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요. 이때 표창장 위조로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10월 3일 정경심 교수는 비공개로 첫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 발표 후에 사퇴를 했습니다. 10월 25일에는 정경심 교수가 구속 후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었고 11월 11일에는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올해입니다. 1월 22일 첫 정식 공판에 출석을 했었고 5월 10일에는 구속기간 만료로 약 200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11월 5일이죠. 경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서를 제출했는데 그동안 총 34번의 공판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34번이 어느 정도 많은 것이냐라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두환 노태우 씨의 내란 음모 사건 1심 사건 심리가 27번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내란 음모보다 훨씬 더 큰 사안인지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정경심 교수 결심 공판 핵심 쟁점 직문직답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년 구형한 검찰의 의도는? 입니다. 네, 일단 검찰의 결심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얼마나 구형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CG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징역 7년,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400여만 원입니다. 자, 신장식 변호사. 자, 네. 검찰 구형을 세게 때렸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데 하나는 중죄인 낙인 찍기입니다. 국정농단 유사한 사건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검찰이 이전에 7년을 구형했던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얼마나 중죄인으로 낙인 찍고 싶어 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세월호 그 304명이 사망했던 세월호 사건 때 초기에 학생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라고 혐의로 그 구형된 목포 해경 1, 2, 3호 정장이 7년 구형됐고요. 네. 그다음에 제천 스포츠센터 붕괴돼가지고 29명 사망했는데요. 네. 그 건물주. 그다음에 심학봉 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네. 이분이 뇌물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엄청난 그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던 사람.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죠.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7년 구형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과 정경심 교수 사건이 동급이다. 사람을 27명에서 304명 사망하게 했던 사건이나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나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낙인을 찍은 거고요. 두 번째는 집행유예 절대 안 된다. 검찰에서 아까 CG에서도 봤는데 실형 선고 불가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7년 구형하면 그 절반이 나오더라도 3년 6월입니다. 네. 3년 이상 실형이 나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거든요. 3년까지가 네. 집행유예 상한입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보통 3년에 5년,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받는다라는 게 네. 예, 공식이죠. 예, 네. 공식이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7년을 구형한 건 하나는 중죄인 낙인 찍기 그리고 하나는 반드시 실형을 줘야 될 만큼 나쁜 일을 했다라는 인상을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를 크게 입시 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이 세 가지로 나눈 뒤 각 범행의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관통하는 배경에 사회 지도층, 기득권, 최고 엘리트 계층이라는 정 교수 가족의 지위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관련돼서 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이 학벌의 대물림이다라고 이 검찰은 보고 있었습니다. 코링크 피해 관련 사모펀드 비리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자산 축적 그리고 부의 대물림이라고 이유를 받고요.
조국 청문회 과정에서 이 실체 진실을 은폐한 것은 이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검찰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그리고 증거 인멸 이런 세 가지일 텐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검찰이 이 사건을 갖고요.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장식 변호사부터. 네. 이 아까 CG에서 보셨다시피요. 자녀 입시 비리 동기를 검찰이 학벌의 대물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자산 축적과 부의 대물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동기가. 그다음에 증거 관련된 것은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기를 검찰이 정리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어디 국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어디 농단이 있습니까? 네. 국정농단과는 전혀 관련 없는 기소 내용을 가지고 국정농단 유사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이것이 이 이면을 읽으면 검찰이 왜 이 사건 수사를 시작했는지가 보이는데요. 즉 인사검증 우리가 하겠다. 네. 라는 이야기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농단한 정치적 기소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오찬석 평론가. 그러니까 표창장으로 국정농단 할 수 있습니까? 네. 근데 일단 제가 국정농단 단어를 살펴봤어요. 저는 이제 최순실 씨, 최서원 씨를 이제 개명을 했었죠. 이런 분들에게 이제 농단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었는데 네. 농단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이제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표창장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 자신의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표창장을 못 주게 독점을 했었나 네.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더 단어가 애초에 맞지 않는 거고요. 최선 씨 같은 경우는 개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뒤에서 마쿠 정치를 하면서 기업들에게 돈을 받아서 재단을 만들고 그것을 유용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이제 좀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이런 개인에 대한 의혹만을 가지고 국정농단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를 키우겠다라는 뜻이겠죠. 네. 네. 정경심 교수 결심 공판 핵심 쟁점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세 가지 혐의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검찰의 표창장 30초 시연 결과는입니다. 네, 자,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혐의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표창장 위조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끊임없이 위조 표창장 재현을 검찰에 요구해왔고요. 얼마전에 겨우 검찰의 표창장 위조 시연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신장식 변호사. 네네. 그 30초 만에 시연 가능하다라고 해서 시연을 했어요. 그리고 30초 만에 출력물을 보여줬죠. 근데 네. 이것은 결과적으로 밥 차리는데 30초밖에 안 걸린다.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고 네. 밥솥에 밥 다 돼 있는 거 그냥 떠서 올리는 데 30초 만에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네.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장도 봐야 되고요. 쌀도 씻어야 되고요. 그 뜸도 들여서 차려내야 되잖아요. 근데 밥 차리는데 30초밖에 안 걸린다라고 하는 얘기밖에는 안 됩니다. 실제로 시연 과정을 그 변호인 측에서도 다시 시연을 했을 때 그 검찰이 하라는 대로 검찰이 자기들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시연이 불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시연이었다. 사실 시연이라기보다는 단순 쇼잉이었다. 네. 예, 이렇게 법적 시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검찰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겨우 시연을 했는데 그 시연조차도 부실했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네. 정경심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이런 시연에 대해서 즉각 반박했고요. 반대 시연도 이어졌습니다. 정확히 어떤 논거로 반박했는지 그것도 짚어주시죠. 우선 사실은 그 실물을 딱 보여주면서 같지 않습니다. 즉 재판에 그 증거로 제출돼 있는 표창장 사본과 검찰이 출력한 사본이 달라요. 글씨의 진하기, 위치, 여백 이런 것이 다 다르거든요. 네. 일단 같지 않다라는 걸 제일 먼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도 이야기됐던 게 뭐냐면 프린터에는 출력 기록이 전부 다 남게 돼 있는데요. 출력 네.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안에는 이 표창장을 위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JPG, 포토샵 등 전문 프로그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결국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정경심 교수의 집에 있는 프린터에서는 위조 표창장이 출력된 적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네.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변호인 측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네,
정경심 교수 결심 공판 핵심 쟁점 질문 즉답. 다음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남 건물주 되려고 사모펀드 범죄입니다. 자, 세 번째 혐의 중 하나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검찰이 사모펀드 투자를 한 배경을 설명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한번 짚어볼까 싶습니다. 네, 검찰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피고인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 시 주식 처분 및 백지 신탁 의무를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블루펀드 출자를 선택하고 강남 건물주라는 꿈을 꿨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좀 의아한 것이 저도 강남 건물주를 꿈꿉니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돼서 그렇지 꿈은 꾸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어떤 혐의를 확증하는데 이 도움이 되는 설명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검찰이 이 결심 공판에서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뭐 망신 주기, 낙인 찍기, 그다음에 네. 국민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인 거죠. 네. 국민들의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검찰 쪽에서도.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표창장 얘기를 하는 것도 표창장 얘기를 굳이 했던 것도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사는 기득권층이야. 강남 건물주도 나는 감히 꿈도 못 꾸는데 근데 왜 꿈도 못 꾸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꿈꾸면 안 되나요? 네. 창원 씨도 지금 꿈은 열심히 계신데. 꿉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네. 꿈도 못 꾸는 일을 실제로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정서와 네. 이반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뭐 7대 허위 스펙이다 이런 네. 단어도 썼고요. 조민 씨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꾸기 뭐 이런 문자가 오고 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은 국민 정서와 유리시키려고 하는 여론 재판에 본인들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검찰이 이 국민들에 대한 이 꿈 감수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꿈은 뭐든 꿀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뭐 인사권, 대통령의 인사권, 대통령의 정책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꿈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검찰의 꿈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건물주가 꿈꾼 게 문제라면 사실은 조물주, 인간이 꿈을 꾸게 만든 조물주한테 죄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사모펀드 관련 혐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혐의 대부분이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의 1심 판결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짚어주시죠. 네, 우선 조범동의 1심 판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정경심 교수와 연관된 사모펀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죄가 났다라는 네.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지점은 권력형 비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 사건의 성격을 조범동 씨가 실형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경심 교수와 연관된 부분에서는 전부 다 무죄를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실형을 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권력형 비리의 흔적을 볼 수 없다라는 거고요. 무죄를 받은 것 중에 정경심 교수와 연관된 부분 중에서 무죄를 받은 게 하나는 횡령 부분입니다. 즉 우리 수없이 얘기했던 이게 투자냐 돈을 빌려준 대여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대여다. 다른 방송에서도 수없이 얘기했는데요. 원본 돌려주고 따박따박 정해진 이자 받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약정서에 뭐라고 써있든 간에 대여로 보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걸 모르고 기소했을 리가 없다라는 점이 저는 더 좀 답답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사모펀드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은 거짓 변경 보고입니다. 즉 코링크피에서 이 투자금을 소위 정경심 씨나 동생들로부터 투자금 받았는데 이거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부풀려서 보고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은 보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고 보고 의무가 없는 조범동 씨가 기소가 되면서 정경심 씨도 같이 또 공범으로 적시돼서 또 다른 사건에서 기소가 됐던 건데 보고 의무 없다. 조범동 씨에게 보고 의무가 없다면 조범동의 공범임을 입증해야 정경심 교수에게도 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이번 재판에서도 쉽게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경심 교수 결심 공판 핵심 쟁점 직문 직답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입니다. 네, 세 번째 쟁점 바로 증거인멸입니다. 먼저 주요 혐의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오촌 조카 조범동과 관련해서 사모펀드 관련된 증거인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조범동 1심 판결은 어땠고 정전 교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증거인멸 교사는 그러니까 코링크피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를 폐기했다라는 것인데요. 코링크피가 증거를 폐기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정경심 교수와 연관된 증거를
정경심 교수가 폐기하라고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증거인멸 코링크 피의는 사실은 그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도 횡령이나 배임 등 각종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코링크 피의가 압수수색 당했을 때 자기들의 죄가 내부적 범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자체적으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도 정경심 교수가 직접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고 있지 못했다. 조범동은 죄를 인정받았지만 정경심 교수까지 죄를 인정받을지는 모르는 일이고 재판부에서도 그래서 정경심 교수의 방어권이 행사되지 않은 가운데서 조범동의 죄가 인정된 거기 때문에 정경심의 죄에 대해서는 그 재판에서 다시 따져봐라 라고 전제를 달아서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잔여 61위,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그러니까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이런 의문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말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국정농단과 같은 사건일까? 아니면 검찰개혁을 꿈꾼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표적 수사였을까? 자, 신장식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 농단 사건이다. 라고 저는 성격을 검찰의 규정하고 대통령의 있습니다. 인사권 농단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검찰의 대통령 인사권 농단 사건이다. 자, 오찬석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재판이 결과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설령 유죄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인 비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정농단이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가 공격 포인트가 조 전 장관을 넘어선 부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조직적으로 검찰 개혁을 방어하는 또는 반발하는 입장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 결심 공판 핵심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어쩌면 법원의 결정이 진실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 아닐까요? 자, 신장식 오창석 요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퇴치본부 투캉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주제부터 살펴보시죠. 턱스크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 코로나19 백신 내년 하반기에 접종 가능?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우선 코로나 확진자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총 1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100명보다 46명이 훌쩍 뛰었고요. 또 나흘째 세 자릿수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지역 감염이 113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33명이었고요. 또 사망자도 2명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의 그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보통은 이 주말을 끼고 이 주 초반까지 정도는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영향으로 다소 신규 확진자 추가 수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주의 경우에는 뭐 주말도 그렇고 또 주 초반을 지나서 지금 중반으로 오는 오늘까지도 4일 연속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최근의 현황 강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내용상으로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도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한 주의 경향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 날짜가 수요일, 목요일 확진 환자 숫자거든요. 수, 목, 금 확진 환자 숫자를 보면은 전주와 비교했을 때 지금 상황이 좀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인지 나빠지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또렷하게 상황은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당국에서도 조심스럽게 1단계가 아니라 1.5단계로 격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지금 지역의 경우에는 뭐 천안, 아산, 그리고 원주, 그리고 순천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확진 환자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미 1.5단계로 격상을 한 상태거든요. 이런 추세대로라면 수도권도 다음 주 정도에 그 뒤를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네. 앞으로의 좀 그 수도권 확진자 발생 추이를 좀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자,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턱스크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이라는 내용인데 이 마스크 의무화 이후로 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말일 텐데요.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네, 1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사실은 10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가지고 11월 13일부터는 이제 적발이 되면은 개인의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안 지켜졌는데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했다면은 그 장소라든가 혹은 기관의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13일부터는 진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장소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가 노인 요양보호시설이라든가 대중교통, 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흔히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설에서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극장이라든가 백화점 같은 곳들이 추가적으로 적발 대상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13일부터는 방금 말씀한 지역에서는 특히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해야 된다. 또 턱스크, 뭐 코만 살짝 이렇게 내보이는 그런 마스크 쓰시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것 당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내년 하반기에 접종 가능라는 내용이에요. 어제 화이자 백신 관련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하반기쯤이면 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또렷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방역당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급할 게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어제 코로나19의 1차 부분 임상 시험 결과를 논문의 형태가 아니라 보도자료의 형태로 화이자가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90%의 의미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그 90%의 효과라는 게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임상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에요.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이자에서 개발한 백신이 어제 발표한 대로 90%의 방어 효과가 있는지도 앞으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급할 게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유행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효과라든가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이 나타난다면 그 백신의 물량을 확보하는 데는 당연히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그런 백신을 접종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년 1, 4분기, 2, 4분기 정도에 외국의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새롭게 개발한 백신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흔히 콜드체인이라고 그러죠. 냉동, 냉장, 유통하는 과정들 같은 것들을 충분히 체계를 갖춘 다음에 접종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너무 환호하거나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방역당국에서 지금 차근차근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상황을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끝내기 전에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아까 그 첫 번째 주제로 턱스크 그 마스크 제대로 착용해야 한다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턱스크 신고하면 포상금도 혹시 있습니까? 네, 저는 그 MC 장훈 요원이 왜 안 물어보나 싶었어요. 네, 눈 반짝반짝 빛내는 모습 제가 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대신 물어봤습니다. 네, 사실은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방역을 위한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는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10만 원, 괜히 그 포상금 3만 원, 5만 원 벌어보겠다고 시비 걸지 마시고 네, 정 이렇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마스크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포상금 없습니다. 네. 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써야 되겠죠. 자,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점이 마음에 든다. 걷기는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영화배우 하정우가 에세이집 걷는 사람 하정우에서 한 말입니다. 걷기란 인간의 기본권이란 뜻이겠죠. 자,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인 오늘 걸을 권리, 보행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서 내 행복한 서울을 상상해 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